미국이 52일 걸리는 걸 한국은 단 8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중동에서 긴급 방공 미사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3곳이 총동원됐지만 돌아온 답은 최소 52일. 그런데 8시간 뒤 한국 수송기가 미사일 42기를 싣고 도착했습니다.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한국 시스템의 비밀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좌석 배치가 끝나고 카메라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방청석 뒤편까지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천장 높은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열기 때문인지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무기. 그건 월마트에서 파는 수준이야. 싸고 양만 많지. 방청석 한쪽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기침으로 웃음을 감추는 소리도 들렸죠. 발언자는 텍사스 출신 랜달 피츠제럴드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25년 넘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대형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누구보다 충실히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그 말을 하면서 마이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더 할 말이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 실제로 더했습니다. 내가 30년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본 건 명확해. 방위산업은 미국이 만들고 유럽이 따라가고 나머지는 사 쓰는 거야. 한국이 전차 몇 대 팔았다고 게임이 바뀌는 건 아니지. 속기사의 키보드 소리만 빠르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이 아니라 방 오른쪽 구석, 전문위원석이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군수조달 전문위원. 이 자리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의원들이 방산 관련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질문지를 만들고 때로는 의원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귀띔해주는 역할이죠.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도 피츠제럴드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미국이 있고 그 아래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독일과 이스라엘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그 체계 안에서 무기를 구매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을 하는 구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두 가지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한국전쟁 이야기 속에 폐허가 된 마을. 또 하나는 삼성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방산과 한국을 연결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다는 뉴스는 접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보고서도 읽었고요. 하지만 저도 워싱턴의 대부분 사람들처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거다. 성능으로 미국 장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청문회도 원래는 한국과 관련 없는 안건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군수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에게 군사 물자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죠. 지루하지만 중요한 회의였고 저는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서 의원들 앞에 두꺼운 자료집으로 배포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츠제럴드 의원의 월마트 무기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청문회 시작 20분 전 피츠제럴드 의원이 복도에서 기자 3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미 발언에 윤곽이 보였어요.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부풀려지고 있어. 마치 한국이 미국 방산을 위협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실상은 달라. 폴란드 계약. 저가 물량 공세지. 미국 장비를 살 예산이 없는 나라들이 한국한테 가는 거야. 그게 전부야.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토 일부 국가에서도 한국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피츠제럴드 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코끝이 실룩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나토가 한국 무기를 산다고. 그건 마치 페라리 딜러십 옆에 중고차 매장이 문을 연 격이야.
구경은 할 수 있겠지. 사는 건 다른 문제고. 기자들이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복도 반대편에서 커피를 들고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불쾌했느냐고요? 솔직히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표현이 거칠다고는 생각했지만 내용 자체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워싱턴의 공기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방산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화제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의 관심사는 로키드 마틴의 F-35 추가 생산 물량,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예산,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신형 구축함 건조 일정, 전부 미국 기업, 미국 무기, 미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팔았다는 소식은 의원 보좌관들 사이에서 점심 식사 화제거리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꺼내면 아, 그래? 싸게 팔았나 보지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분석한 보고서가 작성된 적이 있었느냐고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한국 방산에 대한 워싱턴의 평가였습니다. 분석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피츠제럴드 의원은 그런 분위기를 가장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대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즐기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는 한국 방산을 깎아내릴 때마다 묘하게 신이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목소리에 리듬이 붙었습니다. 마치 저녁 파티에서 유머를 던지는 것처럼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피츠제럴드 의원의 최대 정치 후원금 출처가 미국 3대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한국 방산이 성장한다는 건 그에게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후원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신나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저도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월마트 무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불편하긴 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청문회가 끝나고 36시간 뒤 저는 그 월마트 무기 발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 의원을 포함한 워싱턴 전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국방부 연락관에게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중동 우방국 하나가 긴급 방공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명은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과 오래된 군사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보 위기로 기존 방공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고 단거리 요격 미사일 42기가 즉각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저는 즉시 국방부 군수국과 연결해 주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대응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로키드 마틴. 재고 확인에 48시간, 수출 허가 절차 최소 3주, 운송 준비 10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52일. 레이시온. 현재 생산 라인이 다른 계약에 묶여 있음. 신규 물량 확보까지 최소 60일. 노스롭 그루먼. 해당 규격의 미사일은 현재 재고 없음. 생산 착수 시 4개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 업계의 속도였으니까요. 방위 산업이란 것이 본래 느린 세계입니다. 계약서 체결에 몇 달, 초도 생산에 최소 1년, 실제 납품까지 보통 2년에서 3년. 그게 상식이었고 52일이면 오히려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2일 최소 소요, 긴급 단축 가능성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 보고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의장실에 올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올리기도 전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요청이 접수된 지 정확히 8시간 뒤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작전본부 모니터에 수송기 한 대가 해당국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기체에 선명한 태극 마크가 보였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였습니다. 화물칸에서 내려진 것은 요청된 것과 동일한 규격의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수량은 42기 전량. 한 기도 빠짐없이. 미사일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지원 인력 6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각자 노트북과 정비 장비가 든 케이스를 들고
수송기 램프를 내려왔습니다. 착륙 3시간 뒤 현지 발사대와의 연동 테스트까지 완료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실전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아직 재고 확인 이메일에 회신도 안 한 시간에 한국은 미사일을 실어 나르고 설치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겁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로 손에서 힘이 빠진 겁니다. 52일. 미국의 대답이었습니다. 8시간.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저절로 돌아갔어요. 52일은 1248시간입니다. 한국은 8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156배. 한국이 미국보다 156배 빨랐습니다. 이건 같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한쪽은 아직 라커룸에서 전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대팀은 이미 후반전 결승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봐, 이게 확인된 건가? 한국이 진짜 8시간 만에 미사일을 보냈다고? 연락관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당혹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브레넌 씨, 보냈을 뿐만이 아닙니다.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실전 배치 상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피츠제럴드 의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한국 무기. 그건 월마트에서 파는 수준이야. 월마트 무기가 8시간 만에 배송을 끝냈습니다. 미국의 프리미엄 무기는 52일을 달라고 했고요. 저는 책상 위에 올려둔 보고서 초안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52일 최소 소요라고 적힌 그 보고서를 그리고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긴급 분석. 25년 동안 한 번도 적어본 적 없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줄 것들이 이 첫 번째 충격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방청석에서 기자들에게 콧방귀를 뀌며 월마트 무기라고 조롱하던 그 남자. 랜달 피츠제럴드 의원이 저를 포함한 14명의 청문회 위원들 앞에서 입을 꾹 다물게 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8시간 배송 사건 이후 저는 한국 방산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을 여는 기분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이 최근 체결한 주요 방산 수출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한국계 미국인 분석관 한 명이 있었는데 캐서린 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국방 분석 경력 12년 차, 동아시아 방산 시장을 전담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그녀에게 업무를 요청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분석할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 한국이 최근 체결한 방산 수출 계약서 원문을 확보할 수 있나?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루마니아. 가능한 한 많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선임님, 25년 만에 처음 하시는 요청이네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이틀 뒤 캐서린이 분석 자료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두꺼운 바인더 하나와 태블릿 하나. 바인더에는 계약서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태블릿에는 비교 분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라는 건 보통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문서입니다. 숫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읽다 보면 눈이 감기기 마련이에요. 저도 25년간 수백 건의 미국 방산 계약서를 검토해왔고 대부분 읽다가 커피를 3잔은 마셔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약서를 읽을 때는 커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떠졌으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성능 보증 조항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계약의 표준 보증 방식은 이렇습니다. 납품 시점에 스펙을 충족하면 계약 완료. 이후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별도 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추가 비용이 당연히 들고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로키드 마틴의 F-35 유지 보수 계약이 좋은 예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산 뒤에 유지 보수 비용이 전투기 가격의 2배가 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팔고 난 뒤의 서비스는 별도 사업이라는 게
미국 방산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미 이런 조항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납품 후 5년간 성능 보증, 고장 발생 시 48시간 내 교체 부품 공급, 중대 결함 시 72시간 내 현장 기술진 파견. 전부 추가 비용이 아니라 기본 계약에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본 조건이야? 추가 옵션이 아니고?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방산 계약의 표준 패키지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전부 동일한 구조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기 계약서가 아니라 가전제품 서비스 약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유가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가전제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삼성, LG. 이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산 뒤의 경험까지 설계하는 게 한국식 비즈니스입니다. 배송, 설치, 사후 관리, 업그레이드. 그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죠. 한국은 그 철학을 그대로 무기에 적용한 겁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을 넘기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임님, 재구매율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 장비를 한번 도입한 국가가 후속 장비도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87%입니다. 미국은 62%, 프랑스는 54%예요. 87%. 그 숫자가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번 연결되면 놓지 않는 구조. 팔고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팔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관계. 미국 방산업체들은 제품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구독 서비스.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넷플릭스처럼 한번 가입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시스템. 한국은 무기를 넷플릭스처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절반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위의 숫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 사건은 중동의 한 분쟁 인접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자주포 한 대에서 전자 장비 이상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동 사격 보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문제는 그 자주포가 예비 장비가 아니라 실전 배치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어선 최전방에 배치된 장비였어요. 만약 수리를 위해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그 구간의 방어선에 공백이 생깁니다. 적이 그 틈을 파고들면 뒤에 있는 마을과 도시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이 국방부 합동상황실 모니터에 떴을 때 저는 마침 중동 군수 지원 관련 후속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상황실 요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브리핑했습니다. 미국제 장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진단 요청부터 시작해 본사 기술팀 파견 승인, 부품 수급, 항공 운송, 현장 수리까지 최소 일주일, 운이 나쁘면 열흘에서 보름. 그 사이 방어선은 구멍이 뚫린 채로 버텨야 합니다. 한국 측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기지가 긴급 지원을 요청한 시각이 현지 시간 새벽 5시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기술팀 4명이 해당 기지에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오전 8시였습니다. 3시간. 직선거리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상황실에 있던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주요 수출국 인근에 전진 기술 지원 거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 기술 인력을 상주시키고 핵심 교체 부품을 사전에 배치해 두는 겁니다. 서울에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이미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팀이 투입된 거였습니다. 도착한 기술팀은 자주포 사격 통제 모듈을 분리하고 사전 배치된 교체 부품으로 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도착부터 수리 완료, 시험 사격까지 걸린 시간 2시간 40분. 새벽 5시에 고장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10시 40분에 그 자주포는 다시 실전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기가 고장나면 그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면 그 뒤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이 포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미국 장비였다면 일주일 동안 그 구멍이 열려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해가 뜨기 전에 막아버렸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뒤 복도에서 국방부 군수국 부국장 닉 하워드를 만났습니다.
닉은 군수 물류 분야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인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마신 채 식어 있었어요. 마이클, 나도 방금 봤어. 3시간이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닉,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 닉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은 잡아야지. 부품 수급이 꼬이면 보름도 가능하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완전히 식어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속도의 차이가 아니야. 철학의 차이야. 우리는 무기를 팔고 한국은 방어선을 팔아. 무기가 고장나면 우리는 절차를 따르고 한국은 전선을 지켜. 차원이 다른 거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과 방어선을 파는 것. 그 차이를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피츠제럴드 의원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의 굵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국 거는 신경 쓸 거 없어. 한두 번 빨랐다고 게임이 바뀌는 건 아니야. 우리 업체들한테 전해. 흔들리지 말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 그리고 이건 게임이 바뀌고 있는 건데.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피츠제럴드 의원에게 직접 반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건 국방부 합동해양안보 브리핑을 통해서였습니다. 중동 주요 해상 통로 인근에서 35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기관, 고장과 동시에 화재 징후를 보이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해역은 하루에도 수십 척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오가는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였고 35만 톤짜리 유조선이 통제불능으로 떠다닌다는 건 단순한 해양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해상 충돌이나 대규모 원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원유가 유출되면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올라가고 해당 해역이 한 달 넘게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조선 기관실에서 과열 경보 발생 후주 엔진 정지, 보조 동력 전환 실패, 기관실 온도 계속 상승 중, 승조원 28명 갑판으로 대피, 조난 신호 발신. 인근 해역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약 38해리 거리에 있었고 영국 해군 호위함이 32해리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26해리 거리에서 호송 임무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제해상 구조의 표준 절차를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서방 해군의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 선박 화재 상황의 기본 대응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먼저 원거리에서 상황 관측, 화재 규모와 폭발 위험 평가, 안전거리 확보, 전문 소방 장비 도착 후 진입,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우선한다. 교과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 함장은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현장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하고 본부에 상황 보고를 올리고 구조 프로토콜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준비했습니다. 정석이었고 저는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구축함 함장은 조난 신호를 접수한 지 7분 만에 전속 항진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함내 손해통제반과 화재 진압팀을 출동 준비 상태로 전환하고 유조선 측과 직접 통신을 열어 기관실 도면과 화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반응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브리핑 모니터 앞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유조선에 접근하면서 취한 방식이 서방 매뉴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준 절차라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재 상황을 평가한 뒤 진입해야 합니다. 한국 함장은 유조선 측에서 실시간으로 받은 기관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폭발 위험은 낮고 화재 확산이 주된 위협이라고 판단해서 안전거리를 대폭 줄이고 유조선에 직접 접현했습니다. 접현. 배와 배를 나란히 바짝 붙이는 기동입니다. 35만 톤짜리 불타는 유조선 옆에 군함을 가져다 댄 겁니다. 브리핑실에 있던 미 해군 장교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저편과 동시에 한국 구축함은 화재 진압팀 14명을
유조선에 투입했습니다. 이 팀은 함내에서 이미 기관실 도면을 숙지한 상태였고 진입 경로와 소화 장비 배치까지 사전에 계획을 완료한 뒤 들어간 겁니다.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작전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진압팀이 기관실에 진입해서 화재를 통제하는 데 걸린 시간 28분. 승조원 28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되고 기관실 온도가 안정되기까지 총 소요 시간. 조난 신호 접수부터 상황 종료까지 2시간 51분. 미국 구축함이 현장에 도착한 건 한국 함정이 화재를 진압하고 약 1시간 뒤였습니다. 영국 호위함은 그보다 더 늦었고요. 도착했을 때 유조선은 이미 임시 동력을 회복한 상태였고 한국 기술팀이 기관실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닉 하워드가 제 옆자리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건 군사 작전이 아니라 배달이야. 로켓 배달.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닉도 웃지 않았고 저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에서 한국의 대응 사례에 대한 공식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기존 서방 중심의 해상구조 매뉴얼은 안전거리를 넓게 잡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표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한국의 대응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조기 접근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할 수 있다는 걸 실전으로 증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해사기구는 해상 위기 대응 가이드라인 일부를 수정하면서 한국식 대응 체계를 참고 모델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 절차, 도착 전 작전 계획 수립 프로토콜, 상황에 따른 접근 거리 유연 조정, 전부 이번 사건에서 한국 해군이 보여준 방식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규칙이라는 건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합의의 산물입니다. 그걸 바꾸려면 회의실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안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증거를 35만 톤짜리 불타는 유조선 위에서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 접수 7분 만에 전속 항진, 도착 전 작전 완성, 저편 기동, 28분 화재 진압, 2시간 51분 상황 종료, 승조원 28명 전원 무사, 그리고 국제해운 규칙의 수정. 이 나라는 대체 뭘까? 방산도 빠르고 바다 위 작전도 빠르고 그 빠름이 세계의 규칙까지 바꿔버리는 나라.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이 속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속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가야 했습니다. 캐서린 박이 결정적인 자료를 가져다 준 건 유조선 사건이 있고 약 열흘 뒤였습니다. 그녀는 한국방산기술발전사를 정리한 내부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 기관 출신 퇴직 연구원들의 인터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캐서린이 제 사무실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임님, 이건 좀 긴 이야기인데요. 들으실 준비 되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캐서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반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핵심 무기 체계는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했고 국산화라고 해봐야 조립이나 라이선스 생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정밀 유도 장치와 탐색기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사야 했는데 기술 이전은 꿈도 못 꿨습니다. 서방 군수 기업들의 원칙은 명확했어요. 팔기는 하지만 속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 시절 한국의 국방연구기관에 30을 간 넘긴 젊은 연구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배 연구원들 사이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렸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그 연구원이 유럽의 대형 방산 전시회에 한국 대표단의 막내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서 전시장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의 허름한 호텔에 묵었고 식비가 부족해 매일 아침 빵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전시장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최신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전투기 모형, 고성능 레이더. 전부 한국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 연구원이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 잔치에 구경 온 기분이었어. 우리는 저걸 살 돈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고 가르쳐 달라고 해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걸 알면서 거기 서 있었거든. 그런데 전시회 셋째 날, 한 유럽 군수, 기업 부스에 미사일 탐색기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 이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케팅용 홍보 자료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관람객에게는 그냥 지나칠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그 연구원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렌즈 배열 방식, 냉각 구조의 형태, 신호 처리 모듈의 위치. 완벽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힌트로는 충분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관련 논문을 파고들며 머릿속에서 퍼즐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빠진 조각이 바로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전시장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돌아와 밤새도록 기억을 되살리며 스케치를 했습니다. 눈으로 본 구조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노트에 옮겨 그린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 스케치를 기반으로 역설계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곧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에서 숫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실패 횟수, 공식 기록만 73번. 렌즈 소재가 맞지 않아 냉각 방식을 바꾸면 해상도가 무너지고, 해상도를 잡으면 단가가 폭등하고, 단가를 맞추면 성능이 떨어지고,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문제를 고치면 또 다른 부분이 무너지는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장비가 부족해 시뮬레이션을 돌릴 컴퓨터도 모자랐고, 필요한 소재를 구하려면 해외 주문을 넣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사서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수준에서 그런 건 무리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반대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2살에 시작한 연구가 결과를 낸 건 38살이었습니다. 6년. 73번의 실패를 견뎌낸 6년이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방산 연구 개발은 체계적이고 예산이 철저히 관리됩니다. 실패가 일정 횟수를 넘기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73번 실패하고도 계속하는 건 미국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요함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원이 완성한 탐색기 기술은 한국 미사일 체계의 핵심 기반이 되었고, 그 위에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개량을 더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혁신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걸 8시간 만에 42기의 미사일로 만들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보내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캐서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선임님,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이 이 속도를 만들어낸 비밀은 조선소에 있습니다. 조선소요? 배 만드는 곳이 무기 속도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캐서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확히 같은 반응을 했었다는 듯이요.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작업은 인류가 수행하는 가장 복잡한 제조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선체, 배관, 전기 배선, 엔진, 항해 장비, 거주 공간까지 수만 개의 부품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다 위에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걸 블록 건조 방식으로 합니다. 거대한 선박을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수천 명이 동시에 작업하면서도 밀리미터 단위로 공정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캐서린이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블록 건조와 한국 방산공장의 생산 라인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주포의 차체, 포탑, 사격 통제 장치, 엔진을 각각 다른 라인에서 동시에 생산하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 조선소에서 수십 년간 다져온 대규모 정밀 동시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방산에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용 엔진을 개발하며 진행한 극한 내구 시험 기록이었습니다. 엔진 설계 출력은 100%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출력이 1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상태로 46분간 엔진이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멀쩡했습니다. 190%, 46분.
쉽게 말하면 시속 200km가 최고 속도인 자동차를 시속 380km로 46분간 달렸는데 엔진이 아무 이상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과잉 설계가 아니라 문화라고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미국 방산의 설계 철학은 요구 사양에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낭비 없이. 한국은 다릅니다. 요구 사양을 크게 초과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휴전선 너머에 언제든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니까요. 장비가 설계 한계에서 딱 멈추면 그건 전선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본능적으로 여유를 더 넣습니다. 공학적 판단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죠. 190%에서 46분. 그 숫자 뒤에는 전쟁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캐서린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긴급 군수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방산 기업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장갑차 부품을 생산하고 조선소에서 함정 블록을 만들고 반도체 공장에서 유도 장치용 칩을 우선 생산하고 통신 장비 기업이 군용 통신 모듈을 공급합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수 공장처럼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런 구조를 갖춘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동차, 조선, 전자, 방산 산업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캐서린의 브리핑을 듣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73번 실패를 견딘 연구원의 집요함, 세계 1위 조선소가 다져놓은 생산 체계, 산업 전체가 연동되는 국가 시스템, 설계 한계를 넘어서는 내구 문화, 이것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서 8시간 배송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선임님,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캐서린이 태블릿을 넘기며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목은 현대 군사 시스템 성능 결정 요인 비중 분석이었습니다. 가로축에는 무기 체계의 세대별 변화가 있었고, 세로축에는 전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의 비중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기계적 성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장갑 두께, 엔진 출력, 포의 구경. 이런 물리적 요소들이 전체 성능의 73%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그래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계적 성능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하나의 요소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최신 무기 시스템에서 전투 성능의 64% 이상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추적하는 것도 데이터 처리입니다. 전투기가 적기를 먼저 발견하는 것도 데이터 처리입니다.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것도 결국 데이터 처리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총알보다 먼저 날아다니는 건 데이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하드웨어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캐서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주요국 군사용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거의 모든 국가의 군사 시스템이 동일한 공급원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스마트폰이나 서버 같은 민간 산업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가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이지스 전투 시스템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로 보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국산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기의 두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무기의 두뇌. 그 표현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놀랐던 모든 사건들. 8시간 만에 미사일을 보낸 일, 3시간 만에 자주포를 복구한 일, 7분 만에 출동을 결정해 유조선을 구한 일. 모든 속도의 뒤에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빠른 게 아니라 미사일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빠른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빠른 게 아니라 상황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가 빠른 것이었습니다.
현대 군사 경쟁의 본질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군사력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설명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 자원도 부족한 나라. 하지만 그 나라가 선택한 전략은 자원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은 날아가지 못하고 전투기는 적을 찾지 못하며 방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생산 시스템, 반도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빠져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기술이 있고, 일본에도 제조업이 있으며, 미국에도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속도를 만들어내는 걸까?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된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캐서린의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약 2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시스템 분석 및 미국 군수 전략 시사점. 25년 경력 동안 가장 공을 들인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중동 군수 지원 효율화 후속 안건의 일부로요.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의원 14명에게 사전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물론 피츠제럴드 의원에게도요. 청문회 전날 밤 피츠제럴드 의원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레넌 전문위원, 의원님께서 내일 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 방산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한국이 잘한다는 보고서가 의회 공식 기록에 남는 건 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러셀 빌딩 216호실. 지난번 청문회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가한 안건에 방청석이 반쯤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8시간 미사일 배송 사건과 유조선 구조 사건이 이미 방산업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방위 전문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방청석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석에 앉아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보고서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저에게 발언을 넘겼습니다.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8시간과 52일의 차이. 한국식 구독 서비스 계약 모델과 87%의 재구매율. 3시간 현장 복구 시스템. 유조선 사건과 국제해운 규칙 변경. 73번의 실패를 견딘 연구 개발의 역사. 조선소에서 시작된 생산 체계. 190%에서 46분을 버틴 내구 문화. 그리고 반도체. 무기의 두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 30분 동안 쉬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속기사의 키보드 소리만 빠르게 울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위원장이 질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특유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브레넌 전문위원. 흥미로운 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한국 정부 측에서 제공한 건 아닙니까? 그쪽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서 준 자료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상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3가지 독립 출처에서 교차 검증됐습니다. 첫째, 미 국방부 합동작전본부의 실시간 상황 기록. 둘째, 의회 조사국의 독자적 분석. 셋째, 나토 합동상황실 공유 데이터.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8시간 배송이 빨랐다는 건 인정합시다. 하지만 그건 한 번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 번 잘했다고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위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의원님, 한 번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한국 방산업체가 수행한 긴급 군수 지원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초록 17건, 평균 대응 시간 14시간. 같은 기간 미국 업체들의 긴급 대응 평균이 38일입니다. 방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옆자리 의원이 고개를 돌려 피츠제럴드를 쳐다봤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자료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고 있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브레넌 전문위원, 솔직하게 답해 주시오. 당신은 25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미국 방산 시스템을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진짜로 한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까?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저는 잠깐 마이크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미국보다 낫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고, 그건 여전히 미국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요청부터 생산, 수송, 설치, 사후 관리까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속도에서 현재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청문회장에서 10초의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 의원이 했던 일은 제가 25년간 이 방에서 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추가 질문 없이. 피츠제럴드 의원이 마이크를 끄는 걸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 말을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박할 거리가 있으면 물고 늘어지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한마디를 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마트 무기라고 비웃던 그 입을.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기사의 키보드가 멈춰 있었습니다. 적을 말이 없으니까요. 청문회는 이후 40분 더 진행됐고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츠제럴드 의원은 더 이상 마이크를 켜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읽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캐서린 박이 방청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청문회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도 넣지 않은 이야기,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한국의 속도를 진짜로 이해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브리핑 말미에 하나의 사례를 더 보여줬었습니다. 방산 기술이나 조선소나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97년 말,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대량 실업, 기업 줄도산, 환율 폭등. 그런데 98년 초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가 조직한 것도 아닌데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금을 들고 나와 나라에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참여 인원 약 350만 명, 수집된 금 약 227톤, 기간 약 2달. 캐서린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 금반지 2개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는 결혼반지, 하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걸 왜 내놓느냐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반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칩시다. 연방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미국 시민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금을 꺼내와 정부에 내놓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고 국가 위기는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회의 보통 반응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35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긴급 군수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 연구원이 73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해군 함장이 7분 만에 35만 톤짜리 불타는 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이유. 전부 같은 뿌리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놓는 마음.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힘.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카탈로그에 적을 수 없는 것.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 그리고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브레너는 한국전쟁 참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50년 인천에 상륙해서 흥남 철수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같은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에서 본 건 폐허였어. 건물이 없고 도로가 없고 전기가 없었어. 겨울에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맨발이었어. 그 나라 사람들 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보다 강한 뭔가였어.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이었어요.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된 것도, 8시간 만에 미사일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바다 위에서 국제 규칙을 바꾼 것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50년에 흥남 부두에서 본 그 눈빛, 두려움보다 강한 무언가, 그게 70년이 지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무너진 건물이 보이고 아버지 옆에 한국인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 맨발에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혹은 그 아이의 아들이 혹은 그 아이의 손자가 지금 한국 어딘가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소에서 설계 한계를 시험하는 엔진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을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맨발이던 나라가 세계의 규칙을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이 월마트 무기라고 불렀던 그 나라가.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불쌍하다고 하셨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본 그 눈빛이 7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한 며칠 뒤 캐서린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임님,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보고서를 읽었다면서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달드릴게요.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빠른지. 답은 늘 같습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요. 멈추면 안 되니까. 저는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맨발로 서 있던 아이의 눈빛.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연구. 73번의 실패. 350만 명의 금반지. 190%에서 46분을 버틴 엔진. 7분 만에 전속항진을 명령한 함장. 8시간 만에 미사일을 보낸 나라. 전부 같은 한 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 세계는 한국을 변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 판도를 바꾸는 존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미 준비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단지 세계가 이제야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저는 미상원 군사위원회 군수조달 전문위원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나라의 무기와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분석할수록 겸손해지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한국을 월마트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한때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월마트가 아닙니다. 한국은 월마트를 만든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심장에는 기술도, 반도체도, 조선소도 아닌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연구자가 실험실 불을 끄지 않고 있을 겁니다.
조선소에서는 한계를 시험하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멈추지 않는 공정이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는 나라니까요. 지금까지 미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직접 경험한 한국 방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월마트 무기라고 비웃던 나라가 결국 입을 다문 이유. 그건 한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